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저는 문학, 특히 현대시를 공부하고 있고요. 민중신학에 관심을 그래도 좀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병무학교 강의도 수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년 전에 한백교회 주관의 한 강의인데 아마도 여성주의와 민중신학 관련한 강의였던 것 같은데 그 강의에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민중신학이 김지아의 관심을 쏟는 것에 비해서 고정희 시인에게는 당대 활동 당시에도 현재에도 신학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고정희와 민중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이제 몰랐고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를 하러 왔다고 지금 계속 자기 체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누고 또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이 발표문을 좀 읽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은 여성문학연구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발표 소개에도 언급이 된 것처럼 이 글은 차이와 연대의 문제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고정희의 면모를 조명하고 고정희 여성해방의 전망에 나타난 교차성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먼저 고정희 문학의 초기 시기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글의 좀 서두에서는 글에서 중요하게 깔고 가는 개념들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을 하려고자 하는데요. 각주 2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각주 2번을 보시면 교차성이라는 것은 이제 킴벌리 크레이쇼의 두 편의 논문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제3물결 페미니즘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리라는 선생님에 따르면 페미니즘 역사에서 젠더, 인종, 계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교차적 사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성 이론가들은 19세기 노예 해방 운동에 헌신한 흑인 여성들의 말과 글에서 또는 60, 70년대 유색인 여성 해방 운동에서 교차적 사고의 사례를 이제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차성 페미니즘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흑인 여성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대안적인 지식 체계이자 인식론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종뿐 아니라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 민족, 이주상태, 장애 여부, 시민적 권리 같은 차이와 억압의 축이 맞물려서 권력과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과 구조를 다루는 것이 교차성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호 선생님에 의하면 교차성 페미니즘은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억압의 서열화로 또 이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차이 정치학의 어떤 중립화로 의미화하는 경향과는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즉, 교차성은 억압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 행위자로서의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저항의 역동성을 그려내는 것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젠더와 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화하고 역사화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는 이러한 교차성의 관점을 참조하여 고정희 초기 문학론에서 아우슈비츠 및 광주 이후에 망실된 인간 주체성,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하위계급, 민중에 대한 문제의식, 또 젠더 섹슈얼리티,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 이것들을 교차 사유하고 있는 시도를 독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정희 문학의 이러한 관점은 젠더 섹슈얼리티 억압의 문제를 이제 후기시에 가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본주의의 신식민지적인 모순과 교차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글은 후속 논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글이 던지는 문제의식, 특히 고정의 여성 해방론과 광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본고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희 문학의 초기 시기부터 시인이 작고하던 해까지 고정희 시인은 일관된 화두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시인이 지녔던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것은 여성주의 그룹인 또 하나의 문화와의 만남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주로 다루고 있는 고정희 문학의 초기 시기,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고정희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글은 그러한 고정희 시인의 문제의식의 등장을 가시화하고 역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향후 고정희가 자신의 문제의식을 문학론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변주해 나가는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후속 논문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시인이라고 불리곤 하는 고정희가 추구한 여성 해방 문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 해방이라는 화두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페미니스트 시인인 고정희의 어떤 굉장히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정희 시인이 활동하던 시기, 특히 1970, 80년대의 사회 변혁적 전망이었던 인간해방론과 또 인간해방운동은 여성해방에 무관심하거나 여성해방운동을 제한하고 그의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성해방운동을 당시 사회운동에 결집된 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경계해 인간해방이라는 과제보다 이제 나중이자 부차적인 것으로 또 인간해방운동의 하위 분야로 간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이 인간해방운동의 일환임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정희 문학 또한 여성의 인간화운동, 여성인간 선언 등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여성운동의 성격과 같은 성과 및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정희 문학의 초기 시기에 고정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1970, 80년대 초반 여성의 인간화 운동, 또 민중신학, 민중시라는 이런 자장이 있었던 고정희는 당대의 인간화 운동 및 인간해방론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지만 인간 해방을 논할 때 고정희는 여성 주체가 얼마나 남성 인간과 같거나 다른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와는 좀 다른 방식, 즉 이제 뒤에서 논하겠지만 사건으로서의 인간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논하는 측면에서 여성 주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면모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고정희가 당대의 중심의 언어로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고정희에게서 여성의 인간화 운동의 휴머니즘 및 여성주의적 화두가 민중신학의 민중론과 만나고 또 민중시의 젠더와 양상을 변화시키면서 고정희가 전개한 인간해방론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인간화 전망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또 백낙청 등이 주창했던 당대 주요 인간해방론과는 달리 여성주의적 민중신학적 전유를 거쳐서 민중시의 이념으로 추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기 고정희는 인간화, 인간회복, 인간해방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주로 사용하지만 1984년 또 하나의 문화와의 만남 이후에는 인간해방과 여성해방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고정희의 문학과 운동, 특히 인간해방과 관련지어 논의되는 여성해방의 전망을 제2물결 페미니즘의 성과와 한계로 한정하는 어떤 경향에 대한 의문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2물결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텍스트에서는 각주 4번의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제2물결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에 폭발적으로 등장해서 젠더를 정치적 저항의 원천으로 삼고 여성이라는 범주를 토대로 하는 어떤 집합적인 행위성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문화운동 및 여성 공동체의 형성, 또 대학에서의 여성학의 제도와 또 여성 정치인 및 행정 관료들의 성장, 또 페미니즘의 재현과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 등을 이룬 페미니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을 이제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이 제2물결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운동에 사실 백인 중산층 중심성을 기반으로 했던 어떤 단일한 여성 범주의 설정, 그리고 이로 인한 흑인, 이주민, 빈곤층 여성들의 경험과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어떤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토대로 해서 성과 인종, 계급, 민족 등의 이제 교차성에 주목하는 3세대 페미니즘 문제의식이 이후에 등장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요. 이러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이제 고정희의 문학과 삶의 궤적에서 보이는 제3세계 시각의 수용과 민중시에 대한 문제의식에 주목함으로써 좀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우선적으로 1970, 80년대 초중반에 집중해서 파울로 프레이리를 위시로 하는 제3세기 휴머니즘의 수용과 여성의 인간화 운동을 중심으로 당대 인간해방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고정희가 1983년에 발표한 평론 인간회복과 민중시의 전개라는 이 글을 고찰해서 83년 무렵에 고정희의 민중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인간해방의 이념과 연결되어서 표출되는 지점을 주목하고 민중시의 재구성에 대한 의지를 독해합니다.
이 평론이 발표된 시기는 1980년 광주 이후이자 한국에서 막스 레닌주의가 본격적으로 개진되기 이전이며 고정희가 또 하나의 문화 동인으로 참여하기 직전입니다. 따라서 이 평론은 고정희가 민중시와 그 자정에 있던 자신의 초기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1970,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사회 변혁적 전망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희 씨가 아버지의 상징 질서를 전복하는 어떤 어머니 표상을 통해서 민중을 재현한다라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희 씨의 이와 같은 전략은 대체로 제2물결 페미니즘의 성과이자 한계를 독해되게끔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이제 고정희에 와서 한국 여성 현대시는 젠더를 문제의식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차이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아직 주목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고정희가 여성의 각성의 순간에서 줄곧 그 순간에 마주친 모습을 노래해 왔다라는 이제 김승희 선생님의 서술에 잘 드러납니다. 또 이런 김승희 선생님은 이러한 고정희 씨의 특징이 페미니즘 제1이슈인 남성 가부장제 문화의 해부와 여성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는 이제 제2물결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와 일치합니다. 앞에서 그 개념을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아울러 고정희의 이제 또 어머니 하느님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표상을 이제 이러한 민중 형상이 부성적 신관을 회의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지만 고정희 시에서 그 이후의 시적 전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여기까지가 고정희 시의 역사고 그녀의 시적 역사가 도달한 경계다라고 본 김문주 선생님의 논의도 저는 유사한 맥락에서 읽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선 선생님이 정리한 바와 같이 1970년대 한국에서 이런 제2물결 페미니즘은 이제 UN 세계 여성대회를 분기점으로 삼고 실천되었는데요. 또 이제 동시에 서구 페미니즘 이론을 번역하면서 수용되었습니다. 한편 이는 이제 한국 여성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3세계의 관점이 참조되는 맥락에서 수행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제2물결 페미니즘과 제3세계 이론이 사실은 동시에 같이 당대 여성들에게 수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970년대 한국의 제2물결 페미니즘과 제3세계 시각이 이렇게 동시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간화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주창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에큐메니컬 여성 엘리트 그룹과 접속했던 고정희가 전개한 담론이 또 그들의 의제와 어디까지 포개지는지도 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는 고정희 시에 나타난 부성의 전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또 하나의 문화의 만남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과연 여성의 단일한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이 제2물결 페미니즘의 어떤 목적, 기치라는 전망으로 귀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찰하는 밑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혜령 선생님의 언급대로 이제 여성해방운동에 동참하면서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참여시의 가장 넓은 파문을 그리고 있었던 고정희 시인은 민중시의 문법을 변주하면서 실존주의 및 민중신학적 사유를 전개하고 또 제3세계 인식을 보여줍니다. 고정희 시에서 이 궤적들은 젠더 섹슈얼리티 실천을 통해서 재구성된 것으로서 혼종적이고 교차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고정시의 특성을 논할 때 민중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범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민중시, 당대 1970, 80년대 민중시가 어떤 특징을 좀 가졌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중의 참상을 고발하고 해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1970, 80년대 민중시는 여성 순환사를 매개로 해서 남성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재현했습니다. 허혜정 선생님에 의하면 민중시 진영은 피억업자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자각된 연대체로서의 민중 이념을 구축함으로써 독재를 타도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 수동적인 여성상과 여성의 훼손된 성적 표상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민중시가 매춘을 좌절한 남성 영웅들의 낭만적 상상을 위한 시적 소재로 다루는 경향이나 또 여성 비하적인 표현과 화자의 자기연민 등의 특징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지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5월 광주를 재현하는 시편들이 여성을 타자화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체가 남성화된다라고 이제 지적한 바 있고요. 한편 이제 신지연 쌤에 의하면 고정희의 프라하봄 8이라는 이 시를 분석하시면서 이 시는 5월 광주를 다룬 시들 중에서 예외적인 텍스트다라고 분류하면서 이 고정희 시 나타나는 5월 미친년이라는 것은 장악되지 않은 현재로 남아서 의미부여를 어렵게 만들면서 이 5월 광주 시들 중에서 매우 희귀하게 포스트적인 성격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 조현정 선생님 또한 고정희 시가 기존의 문학사가 여성을 재현해온 고정된 방식을 적극적으로 해치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이런 이제 민중시와 고정시의 어떤 이런 관계들을 논한 논자들의 관점과 이제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 민중시에 대한 고정의 입장을 좀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정희가 1970년대 한신대 수학 시절부터 91년 작고하기 전까지 씨름했던 인간화, 또 인간 회복, 인간성 회복, 또 뭐 인간 해방이라는 이런 화두는 아우슈비츠 이후 그리고 1980년 광주 이후에 몰락한 인간성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인간 출현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고정의 위 개념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인간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더해서 1970년대 인간화, 인간 해방의 개념이 한국에 수용되는 맥락에서 일어난 굴절과 또 고정의에게서 변주되는 양상을 조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인간화와 인간 해방의 전망은 의식화라는 운동의 방법론과 연동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파울로 프레일이라는 교육학자 이자 사회문화운동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각주 26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레이리 이론에서 인간화라는 개념은 남미 해방신학과 막스주의 휴머니즘, 또 막스주의적 실존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인간화의 현실을 변혁하는 어떤 연구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비인간화는 노동소외와 지배하에서 억압을 내면화한 피억압자들의 사물화된 상태를 뜻하고 인간화의 핵심은 주체화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WCC는 프레이리의 인간화 개념을 그리스도의 인간화, 인카네이션으로 전유해서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로 삼고 현대사회의 비인간화를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와 도구화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한 한국의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1970년부터 인간화를 의제로 채택해서 한국의 상황을 근대화, 양극화로 인한 비인간화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간화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정리하면서 중간 집단 교육을 통해서 의식과 교육을 전개했습니다. 인간화 개념은 남미 해방신학이 막스주의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1970년대 한국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신학이 반공주의적 사회 조건에 의해 막스주의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혹은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이 지학순주교가 쓴 페다고지 추천사에는 프레이리와 제3세계의 반공적 기독교적 의의를 부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는 프레이리의 서술에서 소련의 관료 정치를 비판하는 대목을 반공주의로 독해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인간화 운동을 선도했던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광운용 원장의 어떤 반공 중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프레이리 이론에서 막스주의는 사실상 탈각되어서 한국에 수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레이리가 적극 참조한 에리 프롬 등의 막스주의 휴머니즘은 1970년대 한국에 막스주의가 소거된 인간학의 한 형식으로 수용되었으며 소외로는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언어로 전유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휴머니즘의 언어로 소외와 지배, 종속화 억압, 해방을 말했던 1970년대의 탈식민적 전망은 프레이리적 제3세계 혁명 이론을 막스주의를 지우거나 애둘러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으로 수용한 결과 한국 사회에 안착한 제3세계 휴머니즘의 산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프레이리 이론의 적용과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이 애초에 어떤 수용 맥락이나 운동의 기저를 넘어서 급진화되기도 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주 37번에 보시면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강원영 원장의 어떤 성향으로 그 운동이 완전히 점철되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예를 들면은 그 기간지인 대화를 둘러싼 편집진과의 어떤 갈등, 또 불온성 시비에 붙여졌던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이 내일을 위한 노래집이 각종 운동과 현장에서 전파되고 의식화 교육이 사회 전반을 확장되었다는 사실, 또 뭐 한편 고구마 사건이나 동일방직 사건 등에서 중간 집단 교육 기술자들이 활약했던 것들,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들과 어떤 계속 이제 어떤 의견 차이가 났던 것, 이런 모든 맥락들이 사실은 어떤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인간화라는 기조가 그 의도나 기치보다 급진화됐던 어떤 맥락들이 분명히 당돼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혹독한 용공 시비에 휘말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대표되는데요. 또 프레이리의 저작은 판매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리의 저작의 판금 조치는 86년 무렵 프레이리에 대한 열광이 사그라들 때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1979년 한신대 김성재 교수가 이 김성재 교수는 석사 논문을 프레이리 교육론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강의에서 페다고지 원전을 강독하다가 뭐 중정에 잡혀가 조사를 받고, 또 페다고지가 번역 출간되던 당일에 금서가 돼서 역자가 구속되고, 이런 사건 등은 프레이리에 대한 이제 박정희 정권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또 판근 조치되지 않은 프레이리의 교육과 의식화라는 책이나 또 연구서 교육과 문화적 식민주의, 이런 책들도 실천문학사의 민중교육에 실렸던 자담이나 기곡글에서 이런 프레이리의 저작을 다뤘다는 이유로 그 전두환 정권이 해당 교사 전원을 파면한 민중교육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또한 이제 대학가의 서풀 문화를 취재한 기사를 참고하면 1970, 80년대 중반 한국에서 프레이리라는 존재가 탈식민적인 문제의식과 민중의식을 습득하는 통로이자 민중교육론의 전거였고, 또 군부독재 정권은 프레이리의 이론의 사회 비판적 기능과 민중주의를 경계해서 프레이리를 폭력혁명 이론가이자 공산주의자, 종속 이론가라는 명목하에 불운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의식화나 인간화나 인간해방은 체제혁명론으로 비하되지 않도록 재차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차원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맥락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레이리 수용사에서 제3세계 인식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한국에 수용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전망은 그 자체로 남미 해방신학적인 것이었고, 프레이리 이론은 한국과 남미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5년에는 한국과 남미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프레이리 교육사상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1차적으로 KSCF 당시 공식 모임이 당시 학생운동의 막스레닌주의 노선에 합류했던 배경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또 80년대 중후반에 한국을 제3세계와 동일시하는 것이 저어되면서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하락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두 요인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지하듯 남미에서 해방이론, 종속이론이 전개되었던 양상과 달리 한국에서는 막스주의를 거부하거나 우회하면서 수용되어서 1970, 80년대 중반 한국에서 제3세계론은 이념적으로는 지배계급을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민중의 성격을 규정했고, 경제적으로는 주로 발전론의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그로써 구체적인 현실 분석이나 실천 전략으로서의 탈식민 해방 이론으로는 기능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론은 80년대 중후반 이제 막스레닌주의라는 이름으로 거부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70, 80년대 중반 막스주의의 전략적 소거 자체를 이제 한계였다라고 의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 해방 전망이 담지했던 제3세계적인 관점이 한국 사회의 구조 분석과 실천의 중고로서 구체화되는 데 공경을 겪었다는 효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제3세계적인 여성 민중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남성 젠더화된 민중주의를 좀 강화하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간의 개념과 인간 해방의 전망은 여성의 성과 노동, 교육 등의 문제를 모두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제2물결 페미니즘의 성과인 UN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여성 중간 집단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여성 지도자 협의회 모임을 기획했고, 여기서 여성의 인간화, 의식화 및 문화개혁, 인간해방이라는 것들을 표방하면서 여성인간 선언이 정초되었습니다. 이 여성인간 선언은 이제 약간의 권리 개선이 아니라 일체 주종사상, 억압제도의 거부를 천명했는데요. 동시에 이제 남성 우위 문화의 길들여진 의식 구조의 개혁, 또 부계가 계승의 관역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기존의 성윤리와 가족제도 전면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정조와 순교성의 거부, 또 인격적 평등과 개방적 관계하에 새로운 성윤리 모색,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의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경제, 법, 정치, 종교, 언론의 부분을 이제 그 성차별 제도나 성차별 문화의 개혁도 이 여성인간 선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그 개혁은 위 목표를 위한 이제 과정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의 인간함이 인간 해방은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성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전체 인간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 계층의식의 개발과 더불어 남성의 의식화에 집중할 것이 선언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운동이 여성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전체 인간의 과제다라는 이 표현은 당대 논설 등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를 미뤄볼 때
여성 인간 선언에 나타난 여성의 인간화나 인간 해방의 전망은 여성운동에 남성을 연루시키는 전략인 동시에 여성운동을 인간 해방 운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간 집단 교육 강사 및 여성 지도자 협의회 참가자 면단에 에큐메니컬 관련 인원이 상당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에큐메니컬 진영 전반의 이러한 흐름은 공유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크리스천 아카데믹 원장 강원용이 주장했듯이 직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여성 해방 운동을 통해 청산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때 여성 해방 운동은 인간 해방 운동에서 고립되지 않는 한에서 모든 비인간화 원리 위에 세워진 제도와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하는 한 부분으로 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화 운동, 또 여성의 인간화 운동은 인간이라는 주체성을 호명하는 운동으로서 인간을 재창조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었지만 여성에 관한 담론이 확장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민권, 평등권 쟁취 등의 방식으로 수행된 당대 여성 운동은 위와 같은 인간화 운동으로 재차 의미화되고는 했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관계했던 여성 엘리트들이 주도한 여성의 인간화 담론과 운동은 프레리의 인간화 개념을 유엔의 기치를 수용하면서 구체화한 것이었고 특히 이효재에게 한국 여성 문제를 보는 방식으로서 제3세의 관점은 중요하게 참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의 인간화 운동에서 제3세계는 여성운동에 토착하라는 문제의식의 출처였지만 직접적인 연대 단위는 아니었고 또 한국 여성의 현실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도 적극 적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이호재는 제1세기 및 제2세기와 다른 제3세기 여성운동을 여성이 남성과 함께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제3세기로서의 한국의 여성운동을 분단 상황에서 가족을 잃고 한을 갖게 된 여성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의미화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호재는 당시가 분단 구조의 성격을 정치 군사적 문제로서 제기하기는 어려운 시기였기에 가족 문제라는 인간적 차원에서 여성의 한과 민족의 한을 결부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발언은 민족과 여성의 문제를 이때도 인상적인 것은 사실 여성에게 인간적인 차원이라 하면 가족으로밖에 얘기될 수 없었던 맥락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족과 여성의 문제를 가족의 범주에서 이야기해야 했던 또 그것이 곧 인간의 범주였던 당대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여성운동의 성격은 정치적, 젠더적 이중 억압이 작동하는 가운데 구성된 것이었고 여성운동에서 제3세기 이론이 적용된 특정한 방식 또한 이와 같은 토대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베룩스라는 페미니스트는 파울로 프레이리 어법에서 성차별을 느꼈다. 그리고 그 프레이리가 성차별에 따른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는 남성 중심적인 해방 논리를 펼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만 동시에 프레이리 이론이 자신에게 번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베룩스에 의하면 백인 부르주아 페미니스트의 사상의 글보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이 철저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지독한 억압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입장을 인정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의 인간화 담론 또한 제3세기 이론을 계속해서 참조했고요. 그럼으로써 제2 물결의 의제를 상대화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하위 주체적인 현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개진될 토대는 그리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 80년대 중반 한국에서 프레리의 수용은 막스주의가 일정 소거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인간화 운동은 당시 급진적인 민중운동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장력이 끊임없이 발휘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또 여성운동은 인간해방운동의 하위 분야로 의미화되곤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여성의 정치 참여나 운동에 참여 혹은 가족과 결혼에 대한 논의 안에서 전개된 여성의 인간화 담론은 위와 같은 조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한국 여성의 제3세계적 현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척되지 못하고 여성의 통일운동 참여의 의의를 역설하는 차원으로 가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프레이리 이론을 공부하고 광주 YWCA, 크리스천 아카데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신문 등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의 자장에서 활동했던 고정희는 앞서 살펴본 인간화 및 여성의 인간화 담론을 자연스럽게 접했고요. 또 이를 자신의 언어로 반복 전유했습니다. 고종이 또한 인간과 여성, 또 인간과 민중이라는 범주, 또 민중과 여성이라는 이런 각 범주들을
각기 고립되지 말 것을 강조함으로써 혹은 또 도구화함으로써 민중시의 경우가 좀 그런 경우죠. 또 위계적으로 결국 분리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당시 운동가 이론에 기반해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희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인간 호명과 민중신앙 및 민중시의 민중담론에 이제 모두 동시에 깊이 발을 담그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안팎에서 인간화 전망이 일정 민중운동과 연계하며 급진화되던 흐름과 또 맥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민중운동에 참여하고 반공주의의 폭력 고발하는 동시에 인간 해방의 전망을 개진했던 고정희는 나아가서 인간을 민중이나 여성을 위계적으로 포괄하는 어떤 범주로 간주해서 각 범주들을 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사회화하는 어떤 면모를 보입니다. 이로써 한국 여성을 제3세계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갑니다. 고정희는 인간화 및 민중주의의 전망에 그러니까 인간이나 민중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분리와 대립의 토대를 넘어서고자 분투하던 중에 또 하나의 문화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방법론적 구체성을 얻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또 하나의 문화와의 만남 이전에 고정희가 보여주었던 고투가 무엇이었는지를 독해하고자 하고요. 다음 장에서는 고정희의 평론을 통해서 그 인간 해방의 전망을 전개하는 고정희만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다음 장의 3장에서 이제 민중신학에 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1983년에 발표한 이 인간회복과 민중시의 전개라는 글에서 고정희는 민중시가 비인간화 사회의 인간화를 선언한 문학이라고 이제 호평을 합니다. 이 글에서 고정희는 신경림, 김지하, 고은, 이성부, 조태일, 양성우 등의 1970년대 민중시가 이제 한국적 상황으로 인한 민중의 고난 및 역사의 주체로서의 비전을 노래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신경림의 민중론을 이제 엘리트 민중론으로 명명을 하고 또 김지하의 동일성을 토대로 한 국민문학으로서의 민중문학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시인의 민중론에 대한 특별한 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정희는 이제 김지하가 민중이 체현한다고 했던 민족적 감수성을 이제 동일성의 논리의 국민문학 차원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민족주의적 감수성이란 궁극적으로는 개개인 하나에 부여된 존엄성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귀향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면서 휴머니즘의 언어로 바꾸는 되게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이처럼 민중시의 민족주의, 민중주의라는 것에 휴머니즘을 교차시키는 것이 고정희 언어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정희 언어가 때로는 모호하다 뭐 이렇게 평가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고정희가 민중시의 휴머니즘의 전망을 교차시키는 맥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간회복과 민중시의 전개라는 글의 핵심은 고정희가 조태일, 강원교, 김정한이라는 시인들을 이제 대표로 꼽아서 80년대 민중시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데 있습니다. 고정희는 세 시인의 시를 다룬 이유를 이제 민중문학의 자정에서 평가되어 온 시인들의 최근 노작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들의 시가 각기 다른 민중시의 개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성 회복의 문제와 민중문학의 함수관계를 조심히 접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83년 무렵에 고정희는 민중시라는 범주를 인간성 회복으로서의 휴머니즘 문학으로 타진해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지하의 민족주의, 민중주의를 휴머니즘으로 전유한 후에 조태일, 강은교, 김정환의 이 세 시인들의 시에서 개성들을 찾았던 것은 고정희가 김지하의 시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실마리를 세 시인들의 시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정희가 조태일이라는 시인에게서 주목하는 것은 이 시집 가고도라는 이 시집에 실린 두 편의 시가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새로운 삶과 역사의 주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 시편들은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이때 역사의 주체라는 것은 이 조태일의 시 안에서는 민중의 모체로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고정희가 조태일의 시를 독해하는 방식인데요. 이어서 이제 고정희는 조태일의 시에 나타난 그러한 이제 어떤 새로운 삶과 역사의 주체가 분명히 살아있다. 지금 이런 어떤 신념, 또 그 역사의 주체는 민중의 모체다. 이런 신념이 그 민중의 도래, 그러니까 민중 주체의 출현을 사건으로서의 인간화로 간주한다고 봅니다.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이제 조태일 시에 대한 비평적인 견해에서 우리는 도리어 고정희의 민중론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조태일의 시를 분석하는 고정희의 문장을 좀 가져왔는데 좀 이것을 읽지는 않겠고요. 이게 지금 조태일의 시도 읽고 사실은 고정희의
분석도 읽으면서 제 의견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천천히 좀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태일의 시를 비평하는 대목에서 이제 고정희는 어떤 엄혹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꽃을 피우는 땅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시에 그 땅이 이제 오동도 가거도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땅을 이제 역사를 잉태하는 민중의 모체이자 그 땅은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현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되게 고정의 독특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현존 개념은 이제 민중신학의 현존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적 존재성을 나타내는 현존 개념 하에서 역사의 모체, 이 어머니라는 것과 역사의 주체, 민중이라는 것은 사실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고정희는 이제 조태일의 시의 신념으로 제시되는 조태일 시에서는 이제 표현에 따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청년으로 탄생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조태일 시에 나와요. 그리고 또 자유나 정의, 진리나 꿈 같은 기막힌 관념들이 청년, 꽃으로 피어서 이 땅이 꽃밭을 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고정희가 조태일 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정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조태일 시의 신념이 바로 인간화의 절정이다. 이것이 인간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간화라고 해석하는 이 고정희의 관점 자체가 그 고정희가 인간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고정희는 인간화를 인카네이션,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화육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정희는 조태일 시의 비전을 인간화로 독해하면서 억압되고 은폐된 땅을 민중의 현존으로 제시를 해요. 그때 민중의 현존은 억압의 시간을 과거로 배치하고 도래할 미래의 시간을 개진하는 어떤 역사의 주체이자 새로운 인간이다라고 그 억압되어 있는 땅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머니의 민중으로의 화육을 의미하는 그 인간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민중 주체라는 이 독특한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조금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WCC가 프레이리의 인간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화육으로 전유했다는 점을 이제 짚어보았는데요.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 운동은 프레이리 이론의 해방신학 재해석을 이제 받아들였고 고정희의 시 또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희의 특징이라면 이제 고정희는 화육을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표상으로 읽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그 당대의 인간의 개념 자체가 WCC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간화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 인간화 담론이 당대 전개된 양상을 보면은 그리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엄밀하거나 신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인간 해방의 담론이나 인간화 담론이 전개되었는가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정희는 사실 그 본인의 문학론이나 문학에서 훨씬 신학적으로 천착하면서 인간화라는 전망, 인간 해방이라는 전망을 전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정희의 시집 초혼제라는 이 83년에 나온 시집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 어머니가 민중으로 화육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러한 이제 어머니 민중이라는 그런 분리될 수 없는 그 주체성을 사랑의 사건적 주체로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민중이 어머니와의 연애를 열망한다 이런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 사실 드러나는데요. 이 민중 주체를 표현하는 식구에서. 다만 이제 이 초혼제라는 시집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런 이제 죽은 어머니, 고통받는 순환당한 어머니가 민중으로 화육해야 되는데 그 민중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해 초혼제에서는 민중이 자꾸 주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화육을 발견할 수 있는 민중이 주검으로 자꾸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이제 그걸 초혼제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초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 돌아오는 난장판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직도 염원을 하면서 이제 난장판을 일으키면서 시를 이제 마치는 거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뭐 이 민중이라는 거는 뭐 청년, 자식 이렇게 변주되기도 하는데요. 뒤에 후기시론에서는 뭐 딸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중에게서 어머니가 현존한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민중신학에서 사건이라는 개념, 현존이라는 개념, 화육 개념, 부활 개념 이런 개념들이 사실 이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또 좀 제가 공부를 더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고정의 이 어머니 민중론은 1970, 8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어머니 모성 가족 관련 담론이나 앞에서 조금 살펴본 바 있죠. 그래서 그런 관련 당대의 담론, 또 이제 당대 사회운동 주체였던 유가족이라는 이 주체와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이 어머니라는 기표가 고정의 문학계 그리고 문학론의 내적 원리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후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고정의 이 어머니 민중론은 여타 민중 시인들의 시에서처럼 여성을 타자화하지 않는 모든 이제 사실은 당시의 민중 시인들의 시에서는 여성을 굉장히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또 로맨스를 사실은 계속 그려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랑의 주체를 이제 모색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랑의 주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자 했냐면 이제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주체와 타자의 어떤 이분법의 해체라든가 또 근친상간 근기의 도전이라든가 사건적인 존재론이라든가 또 새로움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세대론적인 시간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담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한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적인 어떤 존재론의 한 형상으로서의 어머니 민중은 고정의가 민중신학을 방법론으로 삼음으로써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의는 조태일의 가거도보다 먼저 출간된 가은교의 소리집이라는 이 시집을 뒤이어 다룸으로써 이 비평에서 조태일의 시보다 사실 가은교의 시편이 좀 더 민중시의 개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는 이제 역사의 주체라는 것에 관한 내용에서 그러합니다. 고정의는 가은교의 시 소리이의 이제 유화를 약소민족의 순환의 역사이자 큰 나라를 일으키는 건국 서사로서의 모성의 승리로 읽는데요. 이때 유화, 즉 어머니는 역사 자체고 모성이라는 단어는 순환사와 재건서사를 포괄하는 어떤 승리의 기표로 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의는 가은교 시의 풀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추어진 존재이자 시대 자체고 현실적으로는 억압되어 있는 실존이다. 그런 것으로서의 모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요. 굉장히 저는 신학적인 이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정의가 어머니를 억압적인 현실에 의해서 존재가 은폐되어 있는 역사이자 그러한 역사를 개진한 역사의 주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정의에게서 어머니로 표상되는 역사는 주체적인 것,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움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굉장하게 과감하게 이제 가능한 것으로 확신돼요. 이제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과감하게 확신되는 주체의 도래, 그 자체가 역사다. 역사라는 것은 주체의 도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의 언어가 발산하는 그 특유의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고정의 시에는. 이제 그러한 힘은 저는 이런 급진적인 확신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정의가 여성사 쓰기, 여성사 연구를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이런 것을 중시했던 것도 이데올로기로서 역사를 비평하는 것, 이제 보다는 사실 사건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화하고자 했던 어떤 고정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70년대 민중신학의 메시아니즘, 특히 그 메시아니즘의 사건적인 존재론을 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봉기한 민중에 의해서 예술의 부활 증거가 일어났다는 점에 착목해서 부활을 민중 주체적인 것으로 또 부활이 민중의 출현, 민중사건에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안병무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그 현장이라는 글에서 당대 세계의 도처에서 민중의 죽음을 목도하나 죽은 듯 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불의에 대항하는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 라면서 여기서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저들 속에 현존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에 참여하며 돌아오는 사람, 환인이라는 이 고정의 시에서 환인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민중 가운데 출현하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정의가 공부했던 인간화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안병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전태일이 메시아다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전태일에게서 이렇게 현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전태일은 예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칼 바르트가 강조했던 것 같이 인간에게서 역사를 지우고 대상화하는 어떤 인간의 신성 혹은 인간의 어떤 성화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육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주는 원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부활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굉장히 철저한 역사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민중신학은 스스로를 증언의 신학으로 칭했습니다.
사건적 주체에 대한 민중신학의 증언은 진실, 이때 진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승인된 어떤 사실의 영역과는 변별되는 것으로서, 좀 다른 것으로서의 이제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서 민중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에게 중요했던 것은 민중이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민중을 어떻게 만나느냐, 즉 민중과의 마주침을 통한 민중 사건의 참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은 서구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격, 그러니까 구조화된 것으로서의 신성이나 인격을 논하는 데 치우쳐서 예수의 삶, 예수의 역사를 간과하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 대속을 묻는 데 집중해서 희생자 만들기를 양산했다는 비판과도 연결됩니다. 잘 아실 텐데요. 만남 증언, 이 행위는 예수의 역사와 민중을 합류시킴으로써 민중의 역사를 쓰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를 부정하고 화욕을 강조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사건에 개입하는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민중의 역사 쓰기로서 민중을 순환자로 고정시키는 순환사 극복의 노력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고정이는 민중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를 주목하는데요. 물론 예수도 주목합니다. 시에 예수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머니에 좀 더 천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의 민중으로의 화육은 예수는 민중에게서 현존한다는 민중신학적인 역사 쓰기를 어머니는 민중에게서 현존한다는 인간 해방문학적 역사 쓰기로 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에게 민중은 도래하는 어머니 역사이자 돌아오는 인간으로 제시됨으로써 인간화의 전망과 교차됩니다. 민중시에서 민중 주체의 재현 방식은 여성을 순환자로 고정시킴으로써 민중의 남성성을 획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정이의 어머니 민중이라는 이 민중의 형상은 기존의 남성 젠더화된 민중의 젠더 체계,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남성 민중의 상징 체계, 남성화된 어떤 민중의 형상, 이런 것들을 가로지르고 여성 순환사를 극복하는, 순환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건적 주체의 형상이 됩니다. 그 형상이 민중의 거짓 보편성으로서의 남성 인간 되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 주체의 출현의 이념으로서 휴머니즘 또한 젠더적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짓 보편성이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 85번 각주에서 이제 바디우의 논의를 저는 좀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바디우는 이제 요약하면 차이의 소거나 차이를 절대화하는 어떤 경향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거짓된 보편성과 자본주의적 특수주의는 분리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차이를 양산하고 본질화하는 어떤 특수주의에 기생하는 화폐적 추상화로서의 거짓된 보편성.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화폐가 거짓된 보편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제시했다면 이제 우리는 남성 젠더 또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시 본문을 보시면 고정이가 관심을 기울였던 어떻게 역사를 쓸 것인가라는 문제는 1980년 광주를 애도하는 시집이자 사람 돌아오는 난장판으로 끝나는 초혼제라는 시집이 남긴 것으로서 역사의 주체를 어머니 민중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도래를 죽음으로밖에 그릴 수 없었던 초혼제 이후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는 죽음으로 가득했던 시대의 민중신학의 메시아니즘이 안고 있던 과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정이는 민중의 삶이 멈추곤 하던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부활을 선언해서 민중의 역사 쓰기를 지속할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정이는 광주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복과 민중시의 전개라는 글은 1983년 5월 초혼제가 발간된 지 3개월 후인 1983년 8월에 발표됐는데요. 고정이에게 민중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으로밖에 도래할 수 없는 이 민중의 재현을 넘어서 죽은 자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 해방의 문학으로서의 민중시가 마주해야만 하는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 조금 시간이 있나요? 결론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원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인간화 담론은 민중운동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의 성격을 강화하고 인간을 여성의 반경으로 삼았다면 고정이는 그러한 기조 저변에 흐르던 급진화한 인간의 전망을 민중시의 젠더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심화하고 갱신화하는 사유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민중을 경계하는 범주로서 작동했던 인간화의 전망이 아니라 그 휴머니즘과 민중주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급진성의 맹화적인 형태가 당대에 분명히 존재했는데 고정이는 좀 더 나가서 민중시의 젠더 체계 변모를 통해서 그러한 인간화 전망이
여성을 통제하는 이분법적 기제로도 작동하지 않도록 인간과 민중과 여성이라는 범주를 교차적인 관계로 위치시킴으로써 당대 인간 해방의 전망을 자기 식으로 갱신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희는 여성의 순환을 경유해서 남성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재현하던 당대 민중시에 화육의 전망을 바탕으로 한 휴머니즘을 교차시킴으로써 민중시의 주체를 어머니 민중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고정희의 관심은 이제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죄보다는 어머니라는 표상에 더 집중돼 있었지만 그 문제의식은 민중시에 고정된 여성 순환사를 극복하는 광주의 역사 쓰기를 암시하고 있었고 고정희는 이로써 민중시가 비인간화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인간 해방의 문학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고정희가 민중시를 휴머니즘으로 전유한 시도는 민중 담론을 휴머니즘으로 봉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대 담론장에서 분리 대립돼 있던 인간, 민중, 여성을 동시에 사유하려 했던 시도로 보아야 합니다. 고정희의 어머니 역사의 강조는 여성도 인간이니까 남성 민중을 둘러싼 배치를 여성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중시, 새로운 것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인간이니까 남성을 둘러쌌던 어떤 배치를 여성에게도 적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말로 봉합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을 인간으로 남성 인간, 남성 민중의 범주로서 이제 봉합하는 것인데 이는 남성 젠더화된 기존의 인간 혹은 남성 젠더화된 민중 범주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여성을 말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인간회복과 민중시의 전개라는 글은 1970년대 민중시의 휴머니즘적 전유로 출발해서 80년대 민중시인들의 시에서 어머니 역사의 도래에 대한 확신과 화해 의지라는 것을 읽어내고서야 민중시를 인간해방의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화해 의지라는 내용은 그래서 제가 좀 생략했어요. 너무 글이 길어져서. 네. 그리고 고정희의 문학에서 어머니의 민중으로의 화육은 예수는 민중에게서 현존한다는 민중신학적 역사 쓰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는 민중에게서 현존한다는 인간해방 문학적 역사 쓰기로 전유한 것입니다. 도래하는 어머니 역사이자 돌아오는 인간으로 제시되는 고정희의 민중 형상은 사건으로서의 인간화, 화육의 천착한 인간 해방론과 교차되고 기존의 남성 젠더화된 민중과 인간의 젠더 체계를 가로질러 여성 순환사를 극복하는 사건적 주체의 표상이 됩니다. 민중의 현실을 재현하고 해방의 전망을 모색하는 민중시의 인간 해방 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물었던 고정희는 위 글을 쓴 1983년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민중 시인들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도 바라는 바를 성취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희는 이 글에선 생략되어 있지만 김정환의 시를 독해하면서 화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을 타자화하는 어떤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만 양공주의 삶에 대한 다소 피상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화역하는 어머니 민중의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타진하는 데 그칩니다. 스스로 아직 그것을 구현해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정희는 김정환의 시에서 화해가 자각과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존적 공동체적 결단으로 언명됐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당대 민중 시인들에게 인간해방 문학으로 민중시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광주에서 시대의식을 얻었고 수유리 한신대학 시절의 만남을 통해 민중과 민족을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를 만나 민중에 대한 구체성, 페미니스트적 구체성을 얻었다라는 고정희에게 민중시는 수유리와 광주의 문제의식 그리고 그 과제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민중시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고정희는 또 하나의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해방의 전망을 제시하는 문학 양식으로서 민중시를 당연히 전제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질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도 끝내는 민중시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왜 그랬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고정희가 평생 시를 쓰는 동안 수유리와 광주를 놓을 수 없었던 데서 기인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중시는 죽음으로 가득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어떻게 재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광주의 민중들의 역사를 씀으로써 인간해방의 전망을 성취하고 여성 순환사를 극복할 것인가, 이는 인간, 민중,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광주라는 지점에서 교차되며 촉발된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고정희의 이웃시 쓰기에서 구체화되는 바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가 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고정희 시가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서 뒤에 실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네, 보시면 너무 고정희 시는 장시가 많아가지고 중략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